파시즘이 어떻게 성장해서 권력을 진화를 장악하는가. 윤석열의 탄생, 윤석열의 뿌리 내리기. 엇박끝 보니까 와 진짜가 나타났어. 나라가 엉망이야. 우리가 싹 바로잡을까. 혁명이야.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냥 적을 규정하면 동지는 저절로 그렇지. 생겨요. 이게 파시즘 핵심이에요. 파시즘은 그렇죠.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우리가 홀로 갈 뻔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우파 정당이 파시즘 친화적이에요. 아니 코리아를 왜 세이브해야 돼? 그대들이 지지하는 윤석열만 아니었으면 코리아를 세이브할 이유도 없어. 이거 못도 되고 누구를 세이브한다는 거야 지금.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류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네, 알북스 시즌 6 대선 특집 기획은요.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들을 책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12.3 내란 이후 준동하는 극우 세력과 그에 조응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파시즘에 대한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죠. 지금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알북은 파시즘, 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입니다. 네, 오늘 파시즘을 파헤치는데 함께할 책손님을 모셨습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 출연 아니시잖아요. 네네. 군주론 때 함께 하셨어요. 네. 내란 사태 이후로 교수님 책도 또 출간하셨거든요. 네. 비처혁명과 반혁명. 예, 고맙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다 바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항상 보면. 저는 스스로 바쁘다고 생각 안 해요. 역시 내공이 있으셔가지고. 이것쯤이야. 이번 내란 과정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여 있다. 파시즘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시즘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알아보자라는 의미로 이 책을 이제 골라봤어요. 교수님 어떻게 이 책 읽으셨는지 총평을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그냥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책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철학하는 사람들은 농축된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압축된 이야기.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자기 생각을 막 발현하는 건데 이건 뭐랄까 뇌를 쓰는 것보다는 신체를 쓰는 걸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몸쓰기를. 철학자하고는 좀 다르대. 나하고는. 네. 나는 확실히 철학도는 아닌가 봐. 저는 좀 거꾸로 보는데 네. 근데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책 좋아할 거예요. 네. 파시즘이 뭐냐에 대해서 맨 마지막 장에 가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되게 특이한 책인데 네. 저도 처음에 파시즘은 해부라 그래서 이제 뭘 해부하는 거야? 우선 해부의 대상을 정확히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규정을 안 하고 그냥 해부만 하는 거예요. 좀 뭘 해부하는 거야? 맨 마지막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해부한 건 이거였다. 그렇죠. 를 이제 이걸 귀납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20세기 나름 성공한 파시즘과 그렇지 않은 파시즘과 어떤 이제 거물급 파시스트와 잔바리 파시스트와 모든 거를 다 살핀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난 이런 게 파시즘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오늘 이거 지나갔는데 또 생길까? 이런 의문을 달아놔서 예. 저는 이거 교양서로는 괜찮다. 네, 그렇죠. 우리가 흔한 말로 학문 방법론은 지식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문제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귀납적 방법이라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프로세스로서 파시즘을 본 거예요. 네, 그럼 목차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과정. 네. 그러니까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이념이 아니거든요. 네. 특별한 이념이 아니기 때문에 파시즘을 이념화하려고 하는 또는 규정적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고 이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요.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파시즘에 대한 정의는 안 알려준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써놨어요. 네. 독특한데 꼭 그 어떤 풀이나 나무가 이렇게 씨가 나서 자라고 뿌리를 닫고 막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런 다음에 스스로 불타 없어지든가 뭐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차를 보면 일장이 운동하는 파시즘, 그래서 파시즘이라는 건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임을 어떻게 관찰했냐면 2장이 탄생, 3장이 탄생해서만 뿌리를 내려야 돼요. 네. 뿌리를 내려면 권력을 장악해요. 그렇죠. 그 3장이 4장이 권력자, 5장이 권력을 장악해서 휘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장이 권력 행사, 네. 6장이 이 권력을 이상하게 휘두르기 때문에 이 권력을 휘두르는 끝이 자기 파멸적인 대로 가요. 결국은.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과정으로 보고 마치 생명체처럼 봄으로써 얻어지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이런 방법론을 쓸 때 장점은 뭐냐면 파시즘이
예를 들면 자본주의와 친숙해서 반대했어. 사람들은 그중에 하나를 정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반자본주의적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보면 나중에 보면 친자본주의. 거의 친자본주의적이다. 예.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보려면 프로세스로 봐야만 이해할 수 그렇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이게, 예. 이해하실 때는 이렇게 보면 돼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의 탄생. 그렇지. 그러니까 정치인 윤석열의 탄생. 그렇죠. 예, 맞아요. 그다음에 예. 윤석열의 뿌리 내리기. 그렇죠. 권력 장악. 장악. 권력 행사. 예. 그리고 급진화. 급진화.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가요. 진짜 예. 이 벽돌책을 그게 막 떠오르면서 계속 읽었어요. 떠오르죠. 그래서 예. 마지막까지 그래서 윤석열 죽는 거야? 윤석열 없어져? 다시 나와? 이렇게 보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윤석열이 왜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를 그렇지. 그렇죠. 예, 이 답을 과정으로 이해해야 된다. 좀 이해하실 수가 뿐만 있습니다. 아니라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기소가 돼 있는 지금 상황에서 네. 뭐 윤석열 신당을 만든다, 윤어게인 이상한 걸 달고 나가서 뭘 하고 있고, 자기 승자로 규정하고. 예, 신당을 만든다 그러고 이겼다 그러고 막 추종자들이 막 법원을 때려부시기도 하고 막 길거리에 나와서 집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까지도 다 설명이 돼요. 이 책을 그렇죠. 보고 있으면. 그렇죠. 윤석열의 시작과 끝, 윤석열 이후까지도 우리 정치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참고가 된다. 그래서 우리 대선 특집 중에 하나로 이 책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깊은 의도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나름대로 파시즘을 이 책을 보기 전까지 정리했던 것이 3단계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여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네, 거예요. 그렇죠.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주로 여기서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냉전 체제가 되잖아요. 냉전 체제 때 파시즘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예를 들면 박정희 파시즘이죠. 우리가 파쇼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파쇼 정권. 반파쇼하고 그렇죠. 부정선언 반파쇼 이런 그런 거 유행물 했잖아요. 제목이 그렇죠. 그래. 그렇죠. 반파쇼. 그러니까 하고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네. 반파쇼 활동을 네,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맞아요. 말하자면 2기예요. 그 다음에 3기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말하자면 1990년대 이후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외 냉전 체제가 끝난 다음에 생겨난 새로운 파시즘이에요. 지금 트럼프형의 유형의 파시즘 또는 이탈리아에 여기 나오잖아요. 스트롱맨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거 분석해 보니까 윤석열이 기이하게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이한 너무 얘기가 궁금한데요. 예, 자, 아무튼 그러면 그랬다. 지금부터 오늘의 알북을 본격적으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책 갈피를 잡다 책갈피. 민주주의의 위기를 예견하며 시민사회에 등불이 되어온 20세기 최고의 지성이 있습니다. 바로 광장의 철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인데요.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아 불안의 기원이 출간되었습니다. 무력감에 짓눌린 현대인의 초상을 폭로하고 불안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바우만은 2015년 한국의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한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감동을 주었는데요. 이 책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전합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매일 비관적인 뉴스가 터져나오고 뜻밖의 자연재해까지 계속되며 무력감을 안기는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고전입니다. 예, 너무 재밌는 주제고 두 분이 막 벌써부터 불꽃이 확 튀어가지고 막 지금 가셔서 너무 재밌는데요. 지금 이 책이 1919년 3월 23일에 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파시즘이 출생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많은 무슨 리즘들이 있지만 이렇게 생일이 있는 애는 처음인 것 같은데 파시즘이 어떻게 해서 잉태했는가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조금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 필요한데요. 네. 사실은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럽인들은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세기라는 게 뭐냐면 19세기
이념적으로 보면 19세기가 역사 시대라고 합니다. 19세기의 모든 지식은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그러니까 철학도 역사, 뭣도 다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진보에 대한 그렇죠. 예, 다시 희망. 말하면 그 전에 유럽은 소명의식으로 살았어요. 소명의식으로. 하느님이 내린 명령으로. 중세 신이 이럴 준 때. 명령으로 살았는데 신 자리에 역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명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식으로 19세기가 온통 유럽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의 기초에서 참으로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19세기를 추동했어요. 마르크스주의도 다 그 그렇죠. 흐름이에요. 그런 흐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모두가 이념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인간 해방의 길을 갈 수 있다. 예. 자유주의도 그랬고 예. 마르크스주의도 그랬고 심지어 보수주의자들조차도 예. 예, 그런 사회와 인간과 역사에 그렇죠. 대한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심지어 신학자들도 네. 천년왕국을 이 세상에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르크스주의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으로 인간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성, 과학, 기술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참으로 인간다운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1차 세계대전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야말로 인간의 야수성, 야만성, 볼 수 있는 모든 야만성이 다 드러난 거예요. 사람이 가장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인간이 총칼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막상 누구를 죽이려면 나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막 격돌하게 투정 못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두고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이때 어마어마한 잔인한 일이 벌어져요. 1차 세계대전에. 그리고 끝났는데 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고향을 상실해버렸어요.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붕괴됐어요.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뭐가 있냐. 강력하게 이 모든 힘을 한쪽으로 쭉 몰아가는 세력이 생겼는데 그게 사회주의 세력이에요.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예. 예.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시대의 배경이에요. 이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착각이 하나 있어요. 아, 사회적 약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모두 동조할 거야.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그런 착각을 그렇지. 하거든요. 만국의 프로레타리아는 그렇지. 단결할 거야.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거기에 강력한 두려움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거든요. 사회주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만국의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주의, 국제주의거든요. 이게 프랑스 혁명부터 막스주의까지 연결되는 진보의 하나의 끈이에요. 그렇죠. 유럽 예. 지식인들은 그렇죠. 다 자기들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그 자기들이 결정하면 세계가 그걸로 간다고 믿었고. 근데 그게 그렇죠. 그 아니었던 거죠. 세계주의에 대한 이탈, 두려움. 나는 고향이 없는데 세계를 이해하기에 나는 옆에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죽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인간 해방에 뭔 꿈이 있다고 생각하고 강력한 광장이 지배당한 거거든요. 당시 광장을 지배한 유일한 세력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 광장에 사회주의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다시 말하면 이 공포를 이 두려움을 가지고 나타난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파시즘이에요. 그게 파시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테면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가 아닌 제4의 세력이 나타난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무솔리니가 모았던 그 파시라는 그런 그룹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실업자라든지 이렇게 빈곤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사회주의로 모일 법한데 이성적이라면, 예. 근데 오히려 이제 파시즘 쪽으로 간 거네요. 이 저자는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하냐면 이제 1장, 2장에서 얘기하는 게 파시즘이 뭐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조금 약간 반대 표현으로 파시즘은 뭐냐 하면 모든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부정, 그게 뭐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것을 부정하고 어떤 것을 비방하고 어떤 것을 거부하고 어떤 것을 비난하고 어떤 것을 혐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모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각적 거부감이에요. 이거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뭔가를 거부한다고 항상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이성적으로 정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감각이 먼저 결정하고 생각은 감각이 결정한 걸 정당화하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맞- 이래서 맞는 나쁜 것 거야.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감각으로 자기는 뭔가 지금 이게 불만인데 네. 뭔가 막 나를 가르치려고 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막 뭐가 해요. 난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예, 그런데 저것도 싫어. 나는 저게 아닌데 네. 아닌데 논쟁을 못 하겠어. 뭐가 안 돼. 그러니까 반지성주의적 성향을 갖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싫어. 싫어. 꼰대질하지 마. 예.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때 방법은 논쟁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네. 논쟁으로는 안 되는 거야. 논쟁 어. 감각적으로 논쟁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좌파 꼰대들은 네.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냥 적.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과 그 부류들이 하는 것처럼 이 말과 이 말이 모순된다는 건 이 사람들한테 안 중요해. 이 안 사람들 중요해. 이런 전혀 안 부류들한테는. 중요해. 예.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내가 한 말이 A하고 B하고 내적 정합성이 있으면 불안해하잖아요. 아우 못 견디죠. 내가 이거 3년 전부터 네. 윤석열에게 그런 걸 네. 요구하지 말라고 지나친 요구라고 그 사람은 그런 거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맞아요. 윤석열 씨하고 김건희 씨가 가장 맞는 지점이 둘이 딱 맞아들는 지점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화적 세계관과 윤석열의 파시즘적 세계관은 그 점에서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A라는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럼 B라는 주장이 정반대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연결된 게 있거든요. 부하들한테 막 국회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해놓고는 내가 안 시켰다고. 근데 그게 연결하는 지점이 뭐냐면요. 자연적인 날 것의 이익 계산이에요. 나한테 좋으면 돼. 네. 음. 날 것의 그러면 다 정당한 자연스러운 이익 계산이 모든 건 그 선상에서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적에 대한 개념이나요. 적이 필요하다. 파시스트들은. 파시스트들이 충실한 지지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맞서 싸울 악마화된 적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적이 반드시 유대인일 필요는 없었다. 그렇죠. 문화에 따라 나라의 적은 달라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되게 소름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파시즘이 이제 1919년도에 탄생했다. 이게 네. 1차 대전 끝난 직후잖아요. 그렇죠. 끝날 무렵이죠, 이때가. 그러니까 기성의 정치 질서의 무능, 무기력, 대책 없음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히틀러가 어느 날 모여가지고 파시라는 게 이제 뭐 몽둥이, 짝대기 이런 뜻인데 로마 시대 때 라틴어에서 나온 거니까 야 이제 우리 이게 나라가 엉망이야. 우리가 싹 바로잡을까? 혁명이야. 그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저항권이다 이 새끼들아 문 맞아요. 빨고 자고 네, 아무개 네. 판사 나와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파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정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공연한 혐오, 많은 것들에 대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세력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한 게 파시즘의 탄생이에요. 이게 윤석열 되게 생각나지 않아요? 후보 시절에 또는 네. 후보 되기 전부터 문정부 욕하는 거, 여가부 폐지, 7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공약 그 전부 다 혐오, 반대, 부정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뭔가 하겠다는 게 없는 거예요. 하겠다는 맞아요. 게 없고 맞아요. 예. 누구 나빠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신기했던 게 그런데도 인기가 있었어요. 내가 그냥 다 없애겠습니다. 뭐 하는데도 인기가 있었어요. 아니 그게 내가 뭔가 결정은 감각적으로 이쪽이 아닌 것 같아. 네. 이쪽이야. 근데 이걸 따질 수는 없겠어.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함대 묵히는 거니까. 좋아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존 정치인들은 대중들을 이렇게 현혹하거나 호응시키는 데는 좀 능력이 없고 그냥 내 말이 맞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파시스트들은 굉장히 선동하고 듣기 좋은 말을 쏙쏙 넣어주고 당신 상태가 잘못됐다 그래서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당신 상태에 맞는 말을 내가 넣어줄게. 뭘 원해? 당신이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지금 가슴속에 타오르는 그 분노가 진짜야. 열정과 관계의 정치 가시대를 부수자. 예. 그렇지. 그게 진짜지. 저들이 말하는 건 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처음에는 반권위주의거든요. 예. 반권위주의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내세운 지적 권력이든 지적 권위든 무슨 권위를 내세운 걸 다 싫어해요.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위가 사라진 순수한 가족, 순수한 민족, 순수한 공동체를 원하는 그 거거든요. 순수한 거 엄청 좋아해. 예. 그 순수한 것을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 순수한 걸 자극하는 사람이 누구냐?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인 거예요. 히틀러. 히틀러. 그러니까 어머. 예를 들면 윤석열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저 보기에는 엎어컷 보니까 와 진짜가 나타났어. 나는 흉하던데 너무 엎것이. 아내에게 박절하지 못해서 뭐 내가 아내를 내가 해야 되겠냐 이러고 이러면 뭐 진짜가 나타난 사랑꾼이라고 거예요.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사나이. 파시즘 하면 되게 우리가 이제 어떤 독재, 이제 히틀러, 뭐
무솔리니는 잘 모르지만 히틀러는 영상도 워낙 많이 네. 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 생각나요. 그러면 이 파시즘이 전제군주정과는 어떻게 다르지? 권위가 군주는 네. 전통적인 권위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권위를 전통적으로 부여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 파시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이 권위가 없어요. 전통에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대중으로부터 대중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 차이예요. 예, 대중으로부터 오는 거고 핵심이 그러니까 열성적인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열렬한 지지계층이 있어야 돼요. 예. 오, 그래서 그렇게 인기 영합적으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유지를 하려면 계속해서 그렇죠. 인기가 있어야 예, 돼서. 논리적인 건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전제군주는 그 생물학적 우연과 네. 그 군주제라는 제도의 산물로 그렇죠. 나오는 건 예. 반면 전제군주는 그렇죠. 이 파시스트는 어떤 방식으로든 열광적으로 따르는 대중을 만들어내므로써만 그렇죠. 파시스트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씨한테 열광하기 전에 이준석한테 열광했거든요. 맞아요. 그 예. 이유는 뭐냐면 그냥 공감해주고 네 말 맞다고 그렇죠. 해주고. 내가 옳다고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그 마음이 이해는 돼. 그렇죠. 예. 너무 오랫동안 나처럼 야 fem코 니들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는 놈만 있어 갖고는 fem코 하는 그게 꼭 젊은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fem코 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그 기분 나쁘겠어. 근데 그다가 당신들이 최고예요. 당신들이 오라요라고 말을 해주잖아 이준석이. 정서적으로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당하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보고 가해자라고만 하는 것 같고 이런 정서적 불안 상태,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져 있는 젊은 층이 있듯이 지금 이때는 유럽도 그랬다. 근데 그게 특수한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있었다. 굉장히 무섭게 좀 다가왔던 부분이 이 파시즘의 성장 부분을 보면서 법과 질서를 중요시하던 사람들이 이 파시스트의 폭력 막 이게 처음부터 무솔리니도 광장에서 시작해서 쭉 가면서 사회주의자들 막 사무실 때려 부수고 그래서 4명 죽고 막 50명 다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행정기관 공격하고 막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폭력을 합리화하고 또 합법화하는 그 의식의 흐름이나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파시스트가 성공했던 것 중에 중요 요인 중에 하나는 폭력을 정밀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장으로 합니다. 3장에 어떻게 뿌리 내렸는가를. 그렇죠. 뿌리 내릴 때 네. 사람들이 폭력 그냥 처음에 폭력을 쓰잖아요. 이건 두려워하거든요. 네. 네. 우리가 처음에 내란이 났을 때 윤석열 내란이 났을 때 전 국민이 이거 어떡하지 했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이 향하는 폭력이 내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네?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사람들이 아닌가? 가만히 좀 그러면서 윤석열 관계에 가볼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을 때려부시려고 했단 민주당을 말이야? 때려버리니까. 국가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했던 저자들을 공격하는 거였네. 저 내가 싫어했던 페미니스트들을 정당화하거나 계속해서 옹호해왔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렇죠. 민주당을 때려 부수고 저러한 의회를 장악해서 독재를 하는 그 당을 뭐 때려 부수고 한다니까 그런 건 나는 오케이야. 아, 그래 좀 단디 좀 하지.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를 향하지 않고 더군다나 국가를 향하지 않는다고 믿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향하지 않고 나에게는 전혀 그런 폭력이 올 수 없고 라고 생각했으면 지금보다는 좀 상황이 달랐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동성애자를 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휴회 축제 같은 데 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좀. 그거는 그러면 진짜. 그게 파시즘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서부지법을 판단했기 때문에 네. 우리 모두가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시즘이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불만 그렇죠. 이런 것이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폭력 선동한다고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네. 여기 3장의 뿌리 내리기를 보면 막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정밀한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야. 이태리 경우에는 포계곡이라고 거기 그렇죠. 소농들 그 사람들이 자기 농토를 뺏기거나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찾아주고 그렇죠. 폭력으로 네. 국가 정부를 상대로 이제 무슨 조폭처럼 폭력을 행사해서 그걸 그렇죠. 찾아줘요. 네. 처음부터 무작정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고 그렇죠. 자기의 자기의 지지층이 될 수 있을 잠재적인 우호 세력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폭력 행사를 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쟤들 그리고 잘해. 거기에서 폭력을 사용하는데 그 폭력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 네. 이걸 잘 못한 데들은 다 실패했다. 그렇죠. 그렇죠. 프랑스 사례 뭐 그렇죠. 다른 사례들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우리는 알기로는 무솔리니 히틀러만 아니까 또는 스페인의 프랑코 이렇게 아니까 이 파시스트들은 다 성공했나 봐. 그게 아니고
성공한 파시스트 하나에 실패한 파시스트 10명이에요. 그렇죠. 그 실패한 사례들을 쭉 보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간 경우는 네. 나치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네. 말로 하면. 그제 그러니까 중간에 다 탈락이 돼. 끝까지 가지 못했던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데는 그렇죠.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합법적으로 조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폭력을 쓰는 파시스트 쪽으로 모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아주 강력하게 한 그 법학자가 있었어요. 칼 슈미트라는 칼 사람이. 슈미트. 칼 슈미트라는 네. 것이 정치적인 것이 뭐냐. 적과 동기를 나누는 것이다. 이게 이제 파시즘의 심장에 있는 말이거든요. 칼 슈미트가 굉장히 이제 파시스트들을 양성한 법학자로 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적과 동기를 나눌 때 우리가 생각하면 동기를 먼저 모을 것 같잖아요. 이런 사람은 파시즘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적을 규정하면 동지는 저절로 그렇지. 생겨요. 적을 규정하면 네. 저절로 동기는 모이지는 거예요. 이게 파시즘의 핵심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윤석열은 뭘 생각했냐면 예, 정북 좌파, 반체제 세력, 반체제 세력. 네, 맞아요.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네. 정북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렇죠.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무슨 학술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파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적을 설정을 하고 때리면 우리 나한테 편이 생긴다. 모인다. 그렇죠.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성공할 확률이 높으냐면요. 나 갑자기 윤석열을 이해해버렸네요. 작가님이나 우리 변호사님이나 이런 경우는 기분이. 생각으로 먼저 막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인생이 감각적으로 결정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각이 틀리지가 않아요. 잘. 네. 감각적으로 이게 누가 뭘 싫어하는지를 잘 알아요. 근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든가 정북 반국가 세력 이렇게 해갖고는 전달이 안 돼. 그렇지. 너무 어렵잖아요. 유심히 그렇지. 박구영, 조수진 이렇게 해야 하려고 했죠. 하려고 했어. 김어준이 예, 하려고 했는데 이 책을 읽었으면 우리가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아니 책을 한 번밖에 안 읽은 사람이라 다행이야. 이거 읽고 학습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니, 그런데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윤석열 주변에 그 칼 슈미트 이론에 입각해서 윤석열을 지도 편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 그렇게 봤고, 초반에 그렇게 봤고 그렇게 쭉 얘기해왔는데 사실 윤석열이는 그런 이야기를 막 귀담아 듣고 안 나눴어요. 듣잖아요. 그래. 알았어. 한잔해. 한잔해. 그렇지. 아니 형사 법정에서 혼자서 1시간 얘기한 피고인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와, 생각하기에는 이건 진짜- 그 엘리트들이 다 탐복했을 것 같아요. 반복했다고. 네. 왜요? 이 엘리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한테 권력을 주는데 저 사람이 너무 순수한 것처럼 보여요. 단순해 보여. 그러면 자기 안에서 이 사람이 우리하고 다른 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만들어 정당화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항상 처음에는 바보처럼 생각해요. 네. 내가 그쵸. 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윤석열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히틀러도 그렇게 생각했어. 네, 저는 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근데 무솔린이 어느 순간- 받아준 그 국왕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 뭐 어디 어중이따중이 그 군인 그 옛날에 그 아주 그냥 촌뜨기 한 명 왔구만. 그렇죠. 내가 총리로 좀 삼아가지고 나중에 쓰다가 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보헤미안 했다가 상병, 보헤미안 상병이라고. 당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 다 추앙을 해요. 추앙적 요소를 찾아내요 다. 사람 성향이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조정해야지 하다가 보니까 조정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레벨에 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잡스럽게 얘기하지 않고 한 방에 이렇게 사람들은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파시즘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이 내란을 성공했잖아요. 그럼 추앙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책에서 이 폭력과 파시스트들이 사용했던 방법에 대해서 좀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소름 돋는 소름 부분인데. 돋죠. 파시스트들이 대중의 승인을 얻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단계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보수주의자들과 중간 계급을 설득해 파시스트의 폭력은 좌파의 도발을 막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은 파시스트들의 폭력이 자신을 겨냥할까 봐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국가의 적만이 그 대상이라고 확신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적을 향해서 행사하는 폭력이라고 믿게끔. 이게 이제 사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네. 그렇죠. 권력 장악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 책 보면서 그거 처음 알았는데 합법적인 정부를 상대로 쿠데타를 해가지고 성공한 파시스트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히틀러도 네. 뮌헨에서 쿠데타를 시도했거든요. 예, 그 감옥 갔어요. 감옥 갔고 물론 실패했어요. 10개월밖에 안 살았지만. 그렇지, 9개월, 9개월. 거기 안에 들어앉아 쓴 게 나이투쟁이라는 그렇죠. 그 정신 나간 미치광이 횡설 수설이잖아. 거기 보면 다 나와요. 그 국회라는 거는 문명의 적이고 우리가 국회 활동을 하는 유일한 그렇죠. 목적은 그 국회를 없애는 데 있다. 그렇죠. 이 얘기를 책에 다 썼어요. 그거 알고 찍어줬거든. 근데 이 책에서 지금 약간 위로가 되는 거는 네.
제일 성공했던 파시스트조차도 그렇죠. 정부를 상대로 해서 쿠데타를 해서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하는 건 아무도 없었다. 두 번째, 선거를 통해서 과반 득표를 한 파시스트도 아무도 없다. 네. 그럼 걔들이 권력을 어떻게 장악했지? 쿠데타도 실패했고 선거에서 과반 득표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권력을 잡은 거예요? 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그렇지, 내용이 그렇죠. 나오죠. 이게- 성장이죠. 파시즘이 어떻게 성장해서 권력을 장악을 장악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에 소수의 폭력 쓰고 어리숙하고 막 그런 불량배 정도 그런 수준이었던 세력한테 권력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입니다. 특히 보수 엘리트들. 네.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소름 돋는 게 무솔리니하고 히틀러가 다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잡았죠. 그래서 다수가 되는데 우리 처음에 12월 3일 날 그 내란 났을 때는 다들 뭐 반대 성명 내고 우리 대한변협도 내고 뭐 우리 그렇죠. 변호사들도 내고 전부 다 대동단결해서 저 미친놈 아이가 하면서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났어요. 지식인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장기화가 되니까요. 3개월 정도 끄니까요. 마지막에는 이게 그냥 경고성 아닌가? 이거 가지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런 헌법 교수가 나타나고 이런 형법 교수가 나타나고 그걸 갖다가 또 그 지식인의 말을 듣고 거기 준동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가 뭐 5, 60명이 몰려가서 하야하지 마시옵소서 이러면서 집 앞에 가가지고 공간 앞에 가서 막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남일 같지가 않고 이 기성 보수 정치인들 엘리트들이 이들에게 문을 열어줬던 게 소름이 돋게도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치가 성공한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그리고 지성인들이 모여서 이게 뭐가 가장 큰 문제였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 히틀러가 처음에 선거를 계속해서 이기기 시작하거든요. 30년대. 그래서 32년 두 번째 선거했을 때 약간 떨어져요. 예, 그때 살짝. 미국이나 영국에서 끝났다 히틀러는.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트렌드가 가다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거 끝난다고 본 거거든요. 근데 꺾이기 시작하니까 끝났다고 유럽 사람 생각했어. 다른 미국이나 영국이. 이 시점에서 가장 그 한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 다 생각해 봤어요. 뭐가 문제였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대로 하면 민주주의가 있고 법치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와 법치가 서로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자유주의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말하면 민주의 이름으로 법치를 파괴한 거거든요. 이렇게 판단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원하니까 법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주권, 민주주의는 주권이고 법치는 인권이거든요. 핵심이. 개념적으로 따져보면. 고급지다. 예. 그런데 이 주권과 인권이 서로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파시즘 광장에다가 윤석열 지금 넣어주면 윤석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인권을 보호하려면 그거 막아야 되거든요. 구속해놔야 되는 그 구속해놔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만 다니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과 인권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게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 독일은 동일한 사회에서 봤을 때 판단해 봤을 때 어느 순간 주권에 압도돼 버렸어요. 이걸 맞을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학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고도 엘리트들은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에 법 논리라는 게 뭐죠? 법에서 합리성은 단 하나예요. 내적 정합성밖에 없습니다. 앞뒤가 맞으면 된다. 앞뒤가 맞으면 돼요. 맞습니다. 현실하고 예. 맞냐 안 맞냐 안 따집니다. 맞아요. 그러면 앞뒤가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정의냐 아니냐 저 바깥에서 이거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타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에. 그럼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독일의 합리주의 법체계로는 즉 영미의 이 법체계는 이걸 현실과 계속 소통을 하거든요. 네. 근데 독일의 법체계는 대륙 법체계는 아. 내적 합리성 때문에 법학만 쭉 하다 보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뭘 못 막아요? 민주주의가 교란을 시킬 때 이걸 막을 장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가 비슷한 조문 하나만 찾거나 판례만 찾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안 되면 관습헌법이라도 찾으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 찾았냐면 독일 사람들의 삼심제로는 파시즘을 못 막는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법치 체계로는 민주주의가 교란됐을 때 광장이 이상하게 파시스트에 점령당했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거지. 왜? 현실과 교류하는 사법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구한 게 미국이 요구한 겁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예요. 그럼 연방헌법재판소. 그렇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왜 탄생했냐?
법이 이미 현실과 계속 교류를 해요. 그러니까 네. 현실을 계속해서 판례라는 형태로 그렇죠. 흡수하고 그게 법이에요. 재판 과정에도 네.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 대법원 연방 대법원이 사실상 헌법재판소 역할을 그걸 하죠. 하는 거죠. 미국은. 그냥. 그러니까 미국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헌법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내적 정합성만 있으면 현실하고 맞냐 안 맞냐는 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어느 순간 너무 이상하게 해석이 계속돼서 현실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면 그 법을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없애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헌법재판소를 왜 만들었냐? 대륙법을 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런 파시즘을 막을 수 있는 사법체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뭐냐? 현실과 조류하는 사법체계인 겁니다. 그것만 만든 게 아니라 헌법보호청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 공수처처럼 이 헌법보호청은 기본 임무가 어떤 단체나 개인이나 어떤 정당이 헌법을 파괴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은 헌법을 파괴를 선동하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감시해요. 그래서 딱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국힘당 같으면 내란 수계를 1호 당원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끼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위험한데. 그렇죠. 그러면 이 헌법소호청에서 연방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거예요. 제소를 하죠. 오. 그래서 정당이 해산된 사건이 두 번 있었어요. 하나는 극좌, 하나는 극우. 그렇지. 지금까지 네. 이제 독일 역사상 딱 두 번밖에 없었는데 왜 그렇게 두 번밖에 없냐 하면 걸리면 골로 가니까. 걸리면 골로 가니까 엄청 조심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아니 이거 말씀 듣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는 없애면 안 되겠네요. 저는 그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니까 행정 체계에 길들여진 공무원과 음. 법 체계에 길들여진 법조인들은 굉장히 반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현실과 무관한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의 변화와 무관한 타협을 해요. 그게 파시즘 탄생의 굉장히 중요한 동력인데 독일 같은 경우 독일 당시 대통령과 총리가 담합을 해서 히틀러를 수상으로 앉힌 거거든요. 네. 이게 자기들 체계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냥. 맞는 특별한 거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어째서 특히 보수 세력이 이 파시즘하고 손을 쉽게 잡는 겁니까? 의원 내각제의 약점이기도 한데요. 의원 내각제가 다시 말하면 건강한 정파가 다수파를 못 찾아야 할 경우가 자주 나오거든요. 네. 지금 유럽이 다 그런 경우거든요. 그럼 연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우적 성향을 갖거나 극좌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10% 이상을 얻게 되는 순간 어느 파도 단독으로 자기 진영에 내에서 정권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이게 의원 내각제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파시즘의 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항상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독일이 그런 경우거든요. 말하자면 극우 정당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파도 좌파도 다수당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파 좌파가 합쳐서 대연정을 하는 거거든요. 대연정을 20년째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유럽이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생각하기에 문제 해결력이 상실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이걸 참고 인내하면서 제도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느 날 파시스트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쟤들이 모든 문제 해결할 것 같은 퍼뜩퍼뜩 빨리빨리 좀 해결 못해. 그렇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타협을 법조인들은 한다는 거예요. 행정가들도 하고 네. 엘리트들은 쉽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그게 우파 정당이 파시즘 친화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건전한 우파라 할지라도 이 좌파에 비해서는 국가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좀 묘한데 그렇게 또 일맥상통하네요. 사회 정책에서는 좌파 쪽이 국가의 책임을 막 강조하는 편이에요. 국가가 뭘 많이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 근데 정치적인 면에서 좌파들은 개인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네. 국가가 함부로 개인의 다양성이라든가 자율권이라는 걸 침해를 못하게 해요. 근데 우파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의 방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돌보는 것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복지 같은 거 안 하는 이유가 국가가 중요하지 개인은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평소에 이념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시스트들은 전체주의잖아요. 완전히 국가를 우선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개인을 국가의 부품으로 종속시키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걸 도저히 못 견디는 반면 우파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된 게 이제 이태리 경우에는 무솔리니가 집권을 한 게 무솔리니는 히틀러만큼도 표를 못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왕이 잘못한 거잖아. 왕이. 그렇죠. 왕이 시끄럽고 뭐 이러니까 개를 데려다가 좀 써먹자 이렇게 해서 권력에 진입하고 난 다음에
뒤에 5장에 우리 권력 행사에서 보지만 네. 일단 경위야 어떻든 권력 잡으면 나머지를 다 말살하고 지 권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힌덴부르크가 대통령이 됐는데 나이도 많고 병 아플 때야. 그런데 히틀러가 이제 막 나치당이 계속 이 의석을 선거할 때만 늘려가니까 그러니까 저 새끼 저거 좀 이상한 놈이긴 한데 뭐 지금 뭐 마땅히 지금 연합도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나치당 끼워서 하고 쟤한테 독일 총리 맡기지 뭐 이렇게 총리를 시킨 거예요. 원래는 좀 싫어했어요. 네. 대통령 네. 힌덴부르크는 좀 싫어했는데 프란츠 폰 파벤이라는 친구 그 당시 소상했던 친구가 아주 얍삽해가지고 제가 다 통제할 테니까 제가 저만 믿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좀 있으면 괜찮아질 다 거라고. 통제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켰는데 히틀러가 되자마자 바로 공산당 출입 금지시키고 공산당이 그 제2당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의회 출입 총리 권한으로 출입 금지시키고 뭐 그다음에 힌덴부르크 설득해서 총선 새로 하게 해달라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놓고 국회에서 불 질렀는지 불이 났는데 그거를 이제 공산당 음모로 했는지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서 선거를 해서 그래도 수권법이라고 해서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비상대권 있잖아요. 계엄령 선포할 네. 권한. 네. 이거를 선거 공약으로 걸었는데 그거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3분의 2이 안 됐어. 안 됐죠. 안 됐을 때 그 바이에른 지방에 있던 보수당 젠트름 파르타이라고 그 중앙당으로 번역하는데 바이에른 지역당이 다 70석 있었는데 걔들을 살살 꼬셔가지고 표 받아갖고 3분의 1로 해서 수권법 통과시킨 다음에 국회 해산하고 정당 해산하고 싹 그 젠트름 정당까지 다 없애버리고 나치당만 남긴 거 아니야. 그리고 힌덴부르크가 병으로 죽으니까 대통령 겸직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가 대통령을 겸한 다음에 헌법 개정해서 총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주류 세력이 주류 보수 세력이 이 파시스트들을 자기 목적을 가지고 끌어들인 데서 모든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차이 안 돼.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전통적 보수 세력들은 벼락 출세한 정치 초보자에게 고위직을 내주면서 자신들이 국가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다. 그렇죠. 이게 한 줄로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공산당은 히틀러 같은 놈이 되면 대박이야. 혁명적 정세가 조성될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어. 그러다가 그때 탈 줄 알아. 주문 좋다 생각했어요. 히틀러가 되자마자 탈탈 털어가고 공산당부터 완전 다 죽여버리고. 근데 아까 두야. 그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수권법 네. 그 관련돼서 그러니까 히틀러가 직구 수상이 되자마자 지금 윤석열이 했던 거와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유사한 네. 한마디로 하면 친위 구태타를 한 거거든요. 네. 이게. 그 제가 소름 돋았던 게 이걸 쭉 읽으면서 어떤 정치 초년생 검사에게 그냥 권력을 턱하니 그렇죠. 주어줬다가 거기 먹힌 어떤 정당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치 초년생이 말 안 들어 이거 협치가 안 돼. 내가 왜 협의가 안 되네. 아 몰라 비상계엄이야. 뭐 이러면서 막 군대 보내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히틀러는 적어도 그 수권법 혹은 이제 우리말 번역이 수권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쓰기도 하는데 일종의 비상대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유신 헌법 때처럼 긴급조치권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정권을 주는 법이 그냥 정권법. 의회의 기능을 행정부가 대신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는 지금 비상계엄을 합법적으로 선포하는 경우에도 헌법 77조하고 뭐 개헌법 이런 조항에 국회는 손을 못 대도록 돼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잖아. 근데 그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무제한의 비상대권을 히틀러가 가지기 위해서 절차를 다 밟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렇죠. 그 재밌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씨가 예를 들면 이재명을 조국과 이재명을 극단에까지 밀어붙이잖아요. 이게 네.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자기 진영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두를 예를 들면 국힘 의원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도 죽을까 봐. 그렇죠. 그 효과가 가장 큰 거거든요. 너 다음 차례 너 될 말할 수도 필요도 있어. 없어요. 말할 필요도 이렇게 하는 없어요. 거예요. 당연히 캐비넷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두 사람을 정치 적을 죽일 때 가장 큰 효과는 우리는 오히려 상대편은 더 뭉치죠. 근데 네. 자기 편도 뭉쳐요. 그게 잔인하네요. 그 정치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파시스트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법이에요. 그렇죠. 가장 큰 수법인데 히틀러도 항상 그렇게 했어요. 항상 그렇게 하는 건데 사람들은 스스로 공포를 나한테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복종하는 프레임을 바꾸거든요. 숭상하는 프레임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된 거죠. 강화됐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몇 차례 제2혁명 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을 끝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파시즘의 그 열렬한 지지층은 끝없는 혁명을 요구했어요. 계속해서 혁명을 했고 국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더 순수하게 해야 된다. 했는데 이 두 명의 파시스트가 성공한 이유는
그것과 결별한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제어를 한 거죠. 제어를 한 거예요. 제어를 못한 모든 파시즘은 실패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은 제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어를 못하면 초단명.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더라도 네. 아주 짧은 기간에 끝나버려요. 근데 무솔리니하고 히틀러는 10년 넘게 갔거든. 그렇죠. 10년 했죠. 이게 20세기의 파시스트 중에 제일 오래 간 케이스는 아니에요. 오래 간 거는 뭐 스페인의 프랑코는 38년인가 갔고, 그죠? 그다음에 그 포르투갈의 살라자른가 거기도 30 몇 년 해먹었고, 뭐 30년 넘게 해먹은 놈들도 있어. 근데 그거는 완전히 극도로 제어를 잘한 케이스고요. 그렇죠. 네. 히틀러하고 무솔리니도 상당 부분 그걸 제어했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패전으로 망하지 않았으면 더 오래 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파시즘의 성격이 약간 권위주의적 정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색채로 바뀌는 순간에 가장 큰 문제가 또 등장해요. 네. 그런데 파시즘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면 원래 동력이 파시즘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대중의 열렬한 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정하게 거리를 두지만 이 사람 말한 대로 급진화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급진화를 하든 아니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바로 광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점점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파시즘이란 결국은 권위주의 정권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를 처음부터 지향하는 게 아니었기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예. 그 자극성이라는 것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그렇죠. 말단적이고 감각적이고. 폭력적이고 예. 이 급진화의 끝에 네, 그렇죠. 자기 파멸적인 양상으로 가잖아요. 결국 그게 전쟁이더라고요. 예. 파시즘은 그렇죠.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갈 수밖에 맞아요. 없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그 되는데 우리도 걸로 갈 뻔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와. 그러니까 너무 무섭네요. 다시 말하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친구들, 그걸 장사를 써먹는 유튜버들을 제어하지 하는 순간 자기가 동력이 떨어져요. 자기가 지향을 먹었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게 윤석열이 뭘 하고 싶은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맞아요. 예. 예.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려고 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뭘 사랑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건가요?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하고 적을 섬멸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벌이면 제일 맞다네요. 결국은 전쟁을 하죠. 적이 엄청나고 뭐 그럼 몇 년 결국은 동안을 전쟁을 그냥 하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도 그 계속 대북 국지전 도발하려고 그렇죠. 노력을 했던 게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계엄 선포를 할 때 그 합법 계엄령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북한을 도발해가지고 전쟁 상황을 만들어서. 근데 김정은은 왜 그렇게 숨어가지고 대꾸도 안 해주고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김정은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정은은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 남한이 언제든지 이 자기를 제거할 마음만 수 있다, 먹으면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것이 지금 유일하게 핵인데 핵이 유일하게 장치인데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민족도 아니야. 막. 그렇죠. 예. 예, 윤석열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그 이전에 또 한 번 중요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네.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파시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권력 행사에서 이중 국가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중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국가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로 독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이 가져가요. 예. 국가도 있지만 네. 폭력을 당도 행사할 수 있는 원래 용인된 폭력은 국가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 사회. 그게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네. 파시스트당, 사형시키고. 나치당 이런 데들이 폭력을 가지고 가죠 일부러. 그러니까 국가 폭력도 단 하나의 정당성이거든요. 폭력에 대한 폭력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폭력에 대한 폭력으로서만 그렇죠. 가능한 것이고 예. 그것은 국가가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폭력도 안 돼요. 현대 국가에서는. 그런데 파시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비록 끝없는 혁명을 요구하는 자기들의 지지층 들어간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국가의 폭력 독점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치 돌격 때 이런 애들이 그렇죠. 그 국가기구가 아니거든. 네. 완장 그렇죠. 차고 다니면서 막 예. 그러니까 폭력이 이중적인 치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폭력을 국가가 독점하지 못하는 체계가 온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최근에 사실 미국을 보면서 이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해준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를 지금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부터 쭉 지지한 사람은 지금 팔란티의 대표인 피터 틸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들이에요. 피터 틸은 미 국방부의 모든 작전회의를 팔란티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모든 정보를 다 팔란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미군은 냉정하게 말하면 손발이에요, 그냥. 머리는 미군이 아니라 팔란티어예요. 그 아웃소싱이 그렇죠. 된 거예요. 국가 폭력이. 그렇죠. 국가 폭력의 행사와 관련된 기능이 일부 일부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가 이미. 머리가 팔란티로 하고 있고요. 더 무서운 건 뭐냐. 그게 트럼프 핵심 1차부터 지지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이라도 이 스타링크 끊으면 전쟁 못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파시즘이 등장하는데 너무 무서운데요?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네. 새로운 파시즘은 이제 국가 폭력이 아니고 국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그게 이 파시즘이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행사했던 유형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무서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가자 지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했잖아요. 와, 피터 맞아요. 틸, 나 이거 왜 하나 했는데. 제가 피터 틸만 연구를 했는데 피터 틸을 연구를 쭉 들어가면은 쉽게 말하면 여기 극우가 있거든요. 극우 파시즘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지금 순수 기독교주의로 회귀, 백인들의 세상, 이런 교회를 가야 된다. 세상을 정화시키려면.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앞으로 전쟁은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은 팔란티가 수행해요. 팔란티와 일론 머스크가 수행한단 말이죠. 최근 이 관련된 연구자들이 제가 어느 정도 살펴보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파시즘에 5가지가 있다 그러면 5가지 이념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트럼프가 맞다고 생각해요. 와, 그리고 그게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트럼프의 파시즘은 트럼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전체적으로 지금 트럼프를 구성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제이 벤스, 피터 틸 이런 사람들이 다 약간은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정도가 아니고 매우. 미국은 일극 체제로 몇십 년간 그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해오다가 그러니까 중국을 가상적으로 계속 만들어서 네. 적대 감정을 유발한다든가 이런 거는 약간 유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사당을 점령했던 사람들을 다 사면시켜버렸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다시 뽑았어요. 뽑았어요. 맞아요.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핵심 멤버들이 다 이거 하고 다니고. 이거 하고 다니고 이제 그런 우리가 위험성을 말하는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에 극우적 성향을 가지고 지금 이 핵심적으로 두 세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는 세이브 코리아하고 지금 광화문이 있는데 네. 여기 뿌리를 가오면 지금 미국에 이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세이브 코리아 모든 구호들이 거기서 따오는 거고요. 네. 스탑 더 스틸 이런 스탑 것들 스틸. 다 세이브 코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선거 다 비슷한 다 개념 똑같습니다. 계속 갖고 오죠. 다 거기서 가져오고 아니 코리아를 왜 세이브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그대들이 지지하는 윤석열만 아니었으면 코리아를 세이브할 이유도 없어. 맞아요. 지금 작가님이나 변호사님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코리아가 위기 상황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이 세이브를 이거 어디다 대고 누구를 세이브한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그럼 일반적인. 교수님은 지금 한국의 상황은 파시즘의 위험에 놓여 있다. 전 세계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야, 근데 우리 실패했잖아 여기.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윤석열 실패했잖아. 네. 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파시즘을 해올 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열렬한 대중적 환호 가 없었지. 있어야 돼요 일단. 예. 우리는 약간의 대중적 관호가 있었지. 있어야 돼. 근데 예. 우리도 있었다고 쳐줘요 이것을. 있었다고 왜냐하면 쳐줘요? 양적 차이죠. 아. 양적 차이인데 저들도 50%안 넘었거든요. 어쨌든 네. 35% 최고대로 갔을 때가 40%였어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또는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30%는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지하는 치자고요. 있다고 있다고 치자. 치자. 두 번째는 뭐냐면 착한 대중들의 암묵적인 동조, 동조 내지 침묵, 방관. 방관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 시민들이 좀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우리 않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예. 시민들은 좀. 요 가만히 있는 국민이 아니지. 이게 암묵적으로 뭐 하는 게 안 돼요. 다 들고 나가요, 그냥. 가장 큰 차이 첫 번째 하나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배계층의 협조 우리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방범위한 지배계층 협조, 암묵적 협조. 기회만 되면 협조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은 그걸 국가의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냐. 그렇지. 그게 엄청 중요해요. 예. 그게 기성의 시스템이
완전 오작동하거나 마비되었을 때 파시즘이 성공할 조건이 그렇죠. 만들어지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최근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네. 그래도 그나마 정상적인 시스템이 살아있다. 만약에 윤석열 씨가 또는 그 세력이 파시즘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면은 저는 그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우리가 좀 복잡한 그러니까 국가적 에너지를 많이 손상해서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에너지가 지금 너무 많이 훼손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더 많은 기간 동안 에너지가 훼손되는 그게 너무 상황이 오면 안 되거든요. 정광훈 씨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3% 못 넘어가지고 네. 자유통일당이. 그러면 친윤정당이 대선에서는 패배하는 게 자명할지라도 이렇게 가서 다음 지방선거 총선 가서 TK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한 3년 잘 가면 그다음 국회의원 배치 달 수 있잖아. 이런 욕망을 가지고 그렇죠.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런 욕망을 가지고 파시즘 유사 파시즘 정당이 탄생할 수 있다. 예. 자, 그럴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한테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저는 그러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내란을 겪다 보니까 시민들이 절실해요.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 또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현정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는 절실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항상 그래요. 절실하면 그 절실함의 폐해가 뭐냐면 나하고 좀 다르면 용서가 잘 안 돼요. 뭐 이게 중요한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서. 맞아요. 절실한 사람들이 절실한 이 가치가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르는 금방 경우는 돌을 던져요. 예, 아,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서로를 적대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좀만 의견이 다르면.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들이 파시즘 정당을 만들지 어떤 식으로 막 교란한 행동을 할지 안 할지를 짐작하고 예측하는 건 맞출 수가 없어요. 예. 네. 저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아직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명확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은 헌정수호를 네. 하는데 동의하는 이 절실함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파시즘이 성공한 하나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에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절실하되 분열하지 말자. 야, 훌륭하십니다. 절실하되 분열하지 맙시다. 네. 좋습니다. 드디어 이 책의 마지막에 이제 파시즘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건 네. 교수님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파시즘은 공동체의 쇠퇴와 굴욕, 희생에 대한 강박적인 두려움과 이를 상쇄하는 일체감, 에너지, 순수성의 숭배를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이자 그 안에서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결연한 민족주의 과격파 정당이 전통적 엘리트층과 불편하지만 효과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민주주의적 자유를 포기하며 윤리적, 법적인 제약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내부 정화와 외부적 팽창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렇게 정의라고 말하기 어려운 형태로 파시즘을 정의한 것이 그렇죠. 이 기존 정치학이나 정치 철학의 도구를 가지고는 이 흐름을 간명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다. 네. 이런 뜻이고요. 이걸 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진화생물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파시즘이 뭐냐? 네, 호모사피엔스가 침팬지로 회귀하는 거. 저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파시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파시즘 전체주의 또는 권위주의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저희는 그걸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자유론을 설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동력은 그 나의 개인으로서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들의 등장이에요. 못 참는다 나는 이런 거. 네. 예.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현정 질서가 우리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부족해.
더 나은 누가 가고 싶어. 근데 이 친구들은 이거라도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향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예요. 어떤 자유? 다른 자유. 내 인생 내가 살 테니까 그렇죠. 네. 국가는 국가 할 일을 똑바로 해. 그래서 그런 거죠. 윤석열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최종 종착점은 뭐냐? 내 인생 내 기준으로 행복하게 살자. 그게 반파시즘 투쟁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마지막 그 얘기를 하고 예. 싶었습니다. 예. 우리가 옛날에 하구요 이러면서 반파시점 하구 투쟁선언 이런 거 유임을 만들었다 징역 3년씩 받고 이럴 때 궁극적으로 뭘 원했느냐 바로 그거였던 거지. 야, 이게 내 인생 2025년에 다시 어게인. 응? 내 인생 연결되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대통령이 이래야 저래야 하지 마. 이거잖아. 지난번 사실은 그 촛불 혁명 때 깃발들을 쭉 제가 연구해 봤는데 그때 느낀 거예요. 네. 그때 가장 재밌었던 깃발이 혼자 온 사람들 뭐 이런 거거든요. 혼자 온 사람들 또는 붕어빵 세계 붕어빵 차는 세계차는. 그런데 그게 이번에 더 꼽혔어요. 네. 그때는 그 가치를 정확히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각자가 나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춤춘다는 거거든요. 이제 어디 누가 만들어준 춤을 추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춤을 출게. 그러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잠깐 우리 만나서 그렇죠. 우리가 되는 거야. 투쟁 속에서 잠깐 잠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잠깐 지금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세 명이서. 근데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 아직 이 성향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나가서도 이걸 확인해야 되니까 계속 술자리도 가고 막 계속 같이 뭘 다녀야 해야 돼. 그거 불안하거든. 그거 안 하면. 그 시대가 우리 세대가 끝났다 이게. 예, 끝났다. 네. 이렇게 잠시 우리가 되었다가 그렇죠. 곧이면 각자로 자리로 가고 그렇죠. 또 우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또 우리가 되는 그렇죠. 거지. 예, 그런 거죠. 예.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파시즘은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역시 투표를 잘해야겠죠. 자, 우리 예고요정 작가님, 다음 네. 책은 뭡니까?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이 책을 예고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 칼 슈미트 그 법학 이론 얘기도 나왔고요. 요즘 법률가라는 게 좀 창피하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둥.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책은 히틀러의 법률가들. 부제는 법은 어떻게 독재를 옹호하는가. 이건데 요즘 한국 상황에 맞춰서 제목을 바꾸면 이렇게 돼요. 윤석열과 법기술자들. 그 자들은 어떻게 내란을 옹호하는가. 이야. 이렇게 바꾸면 딱 맞을 책이에요. 서울법대 내란과 출신인데 내란을 진압하는데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네. 최강욱 전 의원. 아, 네. 좋네. 예, 저 피선거권 제한돼서 출마도 못하고 예, 공수처장도 갈 수가 없고 짠하죠. 변호사 자격도 정지돼 있어요. 예. 오로지 지금 비평하는 걸로 지금 방송만. 자기의 네. 존재 이유를 지금 찾고 있는 분인데 이제 우리 알릴레오 북스 한번 모셔가지고 이 히틀러의 법률가들 이게 우리 오늘날 많은 법률가들을 보고 있잖아요. 네.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저들은 왜 저러는 것일까? 그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맛있는 책으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릴레오 북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발걸음 서로의 빛이 되어주네 노무현 정신을 품고 우린 끝없이